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피의자와 거래하고 대통령을 올가매는 설계자가 되었습니까? 국회 국정조사에 불려나온 박상영 검사의 저만방자한 태도 똑똑히 보십시오. 증인 선서조차 거부하며 공소 취소 약속하면 선서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흥정을 시도하는 모습은 그 자체가 유죄의 증거 아닙니까? 이재명과 공범으로 엮으면 이화영은 나갈 수 있다며 추악한 뒷거래를 제안한 녹취록이 터졌는데도 끝까지 고개를 지켜드는 저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조작된 각본으로 국가지도자의 목을 조르려 했던 박상영의 사악한 시나리오. 0.73% 차이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견뎌온 그 지옥같은 억울함의 시간이 이 영상 하나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괴물의 실체,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어제 국조특위 열렸습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 첫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하게 되는데 어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했던 박상영 검사 증인으로 나왔는데 선서 거부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공백 근거하에 실시하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지금 증인 중에 선서하지 않은 증인 있습니까? 박상용 증인은 왜 선서를 하지 않죠? 아니, 그냥 이야기해 보세요. 마이크 필요 없습니다. 잠깐만요. 마이크는 가지고 오세요. 마이크 가지고 오세요. 아니, 이야기 없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법상 자, 예, 마이크를 받아주세요. 소명을 해야 위원님들이 들으실 거 아닙니까? 마이크를 반납하세요. 나가서 마음 바꾸지 않겠습니다.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박상용 증인 나가서 대기하고 계세요. 법에 분명히 선서 거부 사유는 소명하게 돼 있는데 왜 법에 따른 절차를 하지 못하게 합니까? 이것은 위헌 위법인 국정조사를 그대로 입증하는 일입니다. 비상개혁은 위헌이고 이런 거는 위헌 아닙니까? 자, 준비하고 왔어요. 이 선서 거부하려고 왔고요. 7장 분량의 소명서만 제출하려고 지금 이제 서영교 위원장에게 내고 나가서 언론을 향해서 막 소리치면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진영 논리 다 빼고 일반 국민들이 저 모습 봤을 때 도망가네라고 느끼시지 않을까요? 저 모습을 보면서 저거 왜 소명 못하게 해라고 느낄까요? 아니면 박상영 검사가 도망간다고 느낄까요? 예. 저는 도망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관련 녹취가 아주 조금씩 나올 때, KBS에서 보도 조금 했을 때, 그때 보수 진영에서는 이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안한 걸 거절하는 거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때 한 몇 문장 나왔을 때는 그 다음날 바로 몇 문장 쫙 더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저는 종편이나 이런 데 나가니까 거기서 안 다뤄요. 그때까지만 처음 보도됐을 때만 하더라도 본인들이 이거 봐라, 이거는 이화영이 먼저 제안한 거다라면서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면서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이제 안 다루고 있습니다. 그쪽 진영에서 이제 불리하다고 느낀 것 그쵸, 같네요.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예. 본인들도 아니까 이제 이 이슈를 안 다뤄요. 종편이나 이런 데서 아무리 나가도 이거를 아예 안 다룹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만 그 2문장, 3문장 나왔을 때만 해도 본인들이 딱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대응을 했는데 이제 대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지금 박상영 검사는 나와가지고 국정조사니까 나와서 법적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팩트를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나와서 정치를 하고 있네요. 저는 정치하는 거거든요. 예. 정치적으로 뭔가 이 이슈를 그래서 딱 우리가 녹취 공개된 거 보니까 추가로 쭉쭉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딱 봐도 딜했네. 플리바게닝을 대놓고 했네. 대놓고 뭔가 이 없던 일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면서 뭔가 딜을 하고 있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예.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라 드러났잖아요. 드러났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말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뭐 나는 왜 소명을 못 하냐 하면서 선서 안 하겠다 흐리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이슈를 넘기면서 물을 흐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슈, 본인이 불리한 이슈를 녹취와 관련된 내용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박상영 퇴장건에 대해서 다루도록 넘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그래서 국정조사 안에 우리 전용기 의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KBS 그
두세 문장만 나왔을 때는 저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프레임을 짜서 얘기하니까 예. 아 이거 반박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해서 전원한테 물어봤죠. 녹취 뭐 공유를 해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왠지 국정조사에서 우리 전략적으로 써야 되니까 예. 그건 말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야 믿고 해도 되니까 형님 이거 빼박입니다. 100%입니다라고 딱 얘기하는 거 듣고 저는 아 이거는 하나하나 당에서 전략적으로 깔 거고 박상용 검사는 못 견딜 거구나. 그래서 못 견디겠구나 했는데 역시나 딱 바지막지면 그냥 도망가 버리네요. 예. 국민들이 느낄 겁니다. 그럼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고 아니, 아주 어떻게 그냥 저렇게 당당할 수 시건방진 모습까지 연출하고 예. 박선원 의원이 지적하니까 누구세요라고 다가가가지고 생쇼를 하던데 그렇게 당당하고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왜 선서를 거부합니까?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뭔가 너무나 자기가 증인 선서를 해서 거짓말했다가 이중으로 처벌받을까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나중에 처벌받을까봐 지금도 직권남용이라든지 사건 조작으로 여러 군데서 지금 고발됐고 최근에 이제 민생경제연구소 검사 모임 저희 서울의 소리까지 제가 공수처에도 고발을 한 이슈거든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건 박상용 하나만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뭐 박상용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와 짜고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그 집단적인 조작범죄라고 봐야죠. 그래서 박상용 정치검찰 일당을 수사를 하면서 그 윗선, 예. 그 배우, 저는 윤석열, 한동훈하고 반드시 연결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반드시 그 부분까지 밝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제 이게 공수처로 왔는데 공수처가 요즘에 좀 상황이 빈약하잖아요. 그래서 예. 2차 특검에도 보면 윤석열, 김건희가 이렇게 사건을 조작하거나 정치적 경쟁자를 주기 위해서 공작한 것들에 대한 특검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 특검도 지금 이걸 수사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 특검에 제가 고발도 추가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박상용 측과 긴급체포 구속해야 될 정도로 엄중한 사안이다. 예. 지금 법 애국죄 있으면 이자 법 애국죄로 첫 번째로 구속돼야 사는데 법 애국죄 전에 이제 행위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해이증이라든지 직권남용으로는 충분히 구속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많은 분들의 구속까지도. 시각이에요. 예. 지금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감찰하고 있고 지금 고발하셨으니까 수사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네. 민주당에서는 14일에 청문회에 다시 부른다고 합니다. 요때 만약에 나오지 않거나 또 증인 선서를 하게 되지 않을 시에는 이제 법적으로 또 처벌을 할 수 있겠죠. 예. 또 다시 이제 공개된 녹취가 있던데 요것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다. 요거는 어떤 의미로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 증인을 회유를 하면서, 그러니까 피의자를 회유를 하면서 그렇게만 맞춰서 해주면 사이즈가 커지고 결국 이재명 당시 그 대표를 몰아서 넣을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깔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한 전용기 의원이 그랬거든요. 이거 차근차근 까야 박상용이 어떻게 변명하는지 보고 그 변명을 깨버릴 수 있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실 지금 이거에 대해 박상용 검사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편들어주고 있는 국힘 쪽 얘기도 점점 바뀌어요. 아, 그래요? 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화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 최초 보도했을 때는 이화영이 제안한 거 아니냐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플리바게닝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가 이제는 선민석 변호사 뭐 부장님 하면서 누가 압박하는 사람이 회유하는 사람이 저렇게 공손하게 얘기하느냐 갑자기 다른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하나하나 까지면서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선민석 변호사의 공이 크다고 보거든요. 왜 박상용 검사가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냐면요. 사실 서민석 변호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설주환 변호사가 입회했을 때 이미 피고인이 좀 회유가 돼가지고 보고를 했다는 얘기를 살짝 한번 증언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번복을 하죠. 예. 근데 그 증언 한 번 한 것 갖고는 이재명 대표를 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뭔가 계속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서민석 변호사의 스탠스가 뭐냐면 그 처음에 인정해준 거, 보고했다는 거를 부정하지 않고 그거는 어차피 해버렸어? 나 안 들어갔는데 나 없는 사이에 그걸 인정해버렸어? 그러면 그거 인정해주고 딜을 해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박상용 검사가 술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가 우리 피고인 그거 인정 안 합니다. 나 입회 안 했고 그거 인정 안 합니다. 그랬으면 싸웠을 겁니다. 예. 근데 살살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은 대화가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이즈가 커지고 재판장도 못할 거고요. 그리고 법카 문제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참 대북 송금 문제는 만들어낸 거로 지금 보여지고 법카 문제는 사실 팩트거든요. 법카 문제는 잘못하신 거예요. 쌍방울 법카를 잘못 쓰셨어요. 근데 그 법카 문제를 덮어주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검사가. 그걸 술술 불게 한 게 전 서민석 변호사의 공이 크다. 우리가 사실 서민석 변호사가 사실 검사가 그거를 인정해준 사람으로 좀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녹취를 다 공개를 하면서 예. 아 그래도 이 사람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박상현 검사들이 어떻게 회유하고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가 녹취로 싹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정말 서민석 변호사님이 전 과정을 녹취한 건 정말 신의 한 수고 고마운 일이죠. 예. 그 때문에 이제 이화영 석방대책위원회 부대변께서 지적한 것처럼 개인적 흥결이 있는 부분은 이미 징역 4년이니까 다 살았습니다. 지금은 나머지 본류는 대북 송금을 주도했다는 거잖아요. 제3자 뇌물을 준 거잖아요. 이재명을 위해서. 근데 사실은 이호남은 그때 필리핀에 가지도 않았다는 게 저는 국정원도 파악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 국정조사에서도 분명하게 맞습니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건 완벽한 조작이라고 봅니다. 예. 이재명, 이화영이 세상에 김성태 한 명 믿고 그런 짓을 할 리도 없고요. 어마어마한 감시와 견제를 이미 당시도 받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래서 여기 보면 정말 웃긴 표현이 나오잖아요. 엄청난 사건이 기소가 되면 재판장 혼자 못하고 결국은 대법원에 다 보고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등 짜고 정치적으로 같이 죽일 거다 이런 표현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오히려 역으로 이 어마어마한 짓을 박상용 혼자 한 게 아니죠. 되돌려줘야죠. 박상용 뒤에 한동훈과 윤석열과 짜고 이런 짓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작을 그다음에 변호사까지 회유 협박하는 것을 어떻게 박상용 혼자 했겠습니까? 이번에 정말 된통 걸렸고 거기에다가 그걸 부인하는 박상용의 이 시건방진 태도까지 겹쳐지면서 국민들께서 정치검찰이 왜 해체돼야 되는지 심지어 앞으로 보안수사권도 절대 주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이 다시 비등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제 국조에서 나왔던 장면 중에 수원구치소 교도관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김동아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매우 유의미한 증언이 나왔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연어 술 파티라고 너무 좀 뭔가 확대된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일단 연어 먹은 거는 팩트가 돼버린 거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연어 먹으면서 술 먹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어떻게 술판을 버릴 수 있어라고 했지만 정말 연어 회덮밥에다가 소주 하나 그 1,800원짜리 뭐 영수증으로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뭔가 술 조금과 거기 안에서 정말 파티를 벌일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그 정말 거기 구속돼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연어와 먹고 싶은 연어와 술을 제공해주면서 뭔가 회유 설득하는 그게 뭐가 그리고 그 얘기를 꼭 하거든요. 에이 뭐 연어와 짜장면 때문에 설득이 되겠냐? 아니 플리바게닝 했잖아요. 그 법화 쓴 것도 다 덮어주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회사 주면서 그렇게 회유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쪽에서 자꾸 프레임을 짜면서 짜장면 한 그릇에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꾸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녹취 전체 공개하라고 국힘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예. 박상현 검사가 왜 공개 안 할까요? 박상현 검사 녹취가 왜 없을까요? 없을 리가 없습니다. 박상현 검사가 본인이 그런 얘기를 통화를 하면서 그 피의자의 변호인과 얘기를 하면서 그걸 녹취를 안 한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녹취를 갖고 있을 겁니다. 녹취 전체를 공개해서 본인이 유리하면 공개를 했겠죠. 본인이 했을 본인이 것이다. 했겠죠. 국힘도 알 겁니다. 국힘이 모를 리가 없어요. 예. 박상현 검사에게 녹취 풀 녹취가 없을 리가 없다는 거 알 겁니다. 근데 자꾸 이 본인들이 불리하니까 풀녹취가 공개해라. 풀녹취 공개해라. 이 얘기만 하거든요. 이거 조금씩 공개하다가 다 하면 결국 다 공개하는 거거든요. 박상현 검사가 공개를 안 하는 이유만 보더라도 누구에게 불리한 녹취인지는 다 알 겁니다. 예. 박상용이나 정치검찰 일당의 말은 전혀 믿을 수 없다는 게 연어 술판 이게 이제 사실 연어 술 파티라는 건 좀 재밌게 표현된 거고 정확히는 이제 연어 술판 또는 연어 술밥 예. 연어와 술을 곁들인 밥을 먹은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아무튼 연어 뭐 덮밥이 들어갔고 술이 예. 들어간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입니다. 예. 그건 법원 앞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소주도 사고 그 소주병을 갖고 들어가 문제가 되니까 피티병에 우리가 야구장 옛날에 술병 반입 금지하면 그 피티병에 예. 물에다가 물 빼고 술 담아고 하는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짓을 한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이 자들은 계속해서 단 한 번도 그런 일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맞습니다. 박상용 포함하여 그 윗선까지도요. 근데 지금 다 밝혔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거짓말, 다 밝혀져도 지금까지 거짓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진술도 전혀 믿을 수 없는 자라는 게 국민들로부터 확인됐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 자체는
그 자체도 규정 위반입니다. 이건 대검 지금 서울 대검이랑 고검에서 감찰하고 있잖아요. 감찰에서도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거라고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할지 특검 수사할지 검찰 수사할지 이 부분은 지금 남아 있는데 이 자체도 규정 법규를 위반한 건데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해서 이화영을 김성태를 계속해서 없는 진술을 만들어내고 회유하고 네가 나가려면 살려면 이재명한테 죄를 뒤집어서 없는 적 이렇게 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죠. 굳이 술 파티로 할 필요는 없고 연어 술판이든 연어 술밥 회유든 이렇게 예. 표현하든 뭐로 표현하든 하는데 분명히 이런 짓은 있었다. 예, 어제 국정조사에서 교도관이 나와서 1층에서 제가 연어 회덮밥을 받았습니다. 예.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을 점은 수원지검에서 입장문을 냈을 때는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 수사 결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장면은 이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김현철 변호사가 직접 나와서 발언했던 것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보시고 이제 이화영 사건 전체를 조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싱크 두 번째 열어주십시오. 이 자리는 검사 박상용의 탄핵 심판을 위한 자리입니다. 검사 박상용의 탄핵소추의 가장 중대한 사유는 증인 이화영을 압박해서 그리고 회유하여 허위의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자리에서 지금 명확하게 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증인 이화영을 압박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카드였습니다. 증인 이화영은 법인카드를 받지 않았어요. 법인카드를 받은 사람은 문모 씨였고 당시 방용철은 법인카드를 모두 5장 모두를 문모 씨에게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성태가 체포된 이후에 모든 관계자들이 법인카드를 이화영에게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증인 이화영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내가 받지도 않은 뇌물을 뒤집어 쓰게 생겼구나. 이화영에게 기소된 사건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특가법 뇌물죄,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 그리고 세 번째가 증거인멸교사입니다. 카드를 누가 받았느냐에 따라서 뇌물죄와 증거인멸교사죄가 사라집니다. 검사는 카드를 이화영이 안 받은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이화영이 제19회 조서까지를 쓰고 나서 검사가 약속을 지킵니다. 7월 2일에 김성태가 법정에 나와서 갑자기 카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헷갈린다고 말합니다. 절대 헷갈릴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헷갈린다고만 말하고 다음에 얘기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증인 이화영이 아직 19회 조서까지를 증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 저 말대로 보면 김성태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정말 나쁜 사람이죠. 예. 목소리를 더 키워버려야 확 욕을 좀 해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법인카드 5장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고 이화영 쓰지도 않았는데 자기 부하들 다 시켜서 야 이화영한테 다 줬다라고 이제 하면서 사건을 엮어넣는 것. 예. 그건 김성태가 잘못된 게 더 많아요? 아니면 박상용 검사가 이렇게 회유한 것이 잘못이 큽니까? 그 둘은 서로 공생관계라고 봐야죠. 예. 당시에 이제 제11회부터 19회 조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방북 비용에 관해서 그 이화영이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비용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재명 도지사를 유죄로 만들려는 애초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것을 증거 동의를 해야만이 이 조서로서 이재명 도지사, 당시 이재명 당대표죠.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의를 해줘야만이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김성태하고 검찰이 증거 동의를 시키려고 그렇게 압박을 했던 것입니다. 자, 저것만 보더라도 이제 카드를 주지 않았는데 카드를 가져갔다고 덮어 씌워놓고 이게 이제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라고 하는 걸 국회에서 저렇게 했으면 명백하게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때 왜 근데 지금 박상용은 탄핵 자체가 안 됐습니까?
뭐 당시 이제 법원의 판결이 가장 큰 힘을 가졌을 것 같고, 예, 예. 그리고 그때는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예. 예. 그 탄핵 청원을 했었는데 흐지부지하게 넘어갔고, 이제서야 결국 조금 더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저 당시에 이제 백경환 여사님은 1심에서 저렇게 이제 9년 6개월짜리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심정이 들던가요? 앞이 막막했고요. 저기서 지금 김현철 변호사님이 오시잖아요. 예. 저는 억울한 저희 남편 대신 울어주신 것 같아요. 예, 진짜로. 그래서 너무 김현철 변호사님이 고맙고, 저희는 재판 끝날 때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은 재판부가 김성태를 건실한 CEO가 거짓말할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진짜 다들 분노를 했고, 그 다음에 김성태의 말에 의해서 한 사람이 세상에 10년 가까이를 살게 하는 이런 나라가 진짜 대한민국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진짜 저는 정말 무죄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제가 얼마나 차 안에서 울었는지 몰라요. 저 변호사님처럼 진짜 모든 사람이 다 분개했어요. 저 시점은 이제 2024년 2월이니까 네. 윤석열 정권이 가장 폭정을 심하게 네. 할 때지 않습니까? 네. 외치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호소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줬죠. 저희가 국회에서 박상용 탄핵하러 갔을 때 국회에서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접수조차 안 해줬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려면은 국회의원 누군가가 해줘야 돼요. 탄핵 그거를 접수를. 아무도 안 받아줘갖고, 아까도 우리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찾으려고 우리가 엄청 노력해갖고 겨우 권인숙 의원님이 해주셔갖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화영이는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취급하고, 설마 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고는 진짜 막 지금 생각하면 안담한데, 그러고는 뭐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정도 받지 하는 막 이런 수모도 겪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유아영 부지사는 당시에 이제 뭐 바깥에서는 뭐 윤석열 정권 쪽이든 내란 세력이든 뭐 심지어 민주당조차도 뭐 설마 어떤 일이 있었으니까 저렇게 됐지라고 하는 이제 막연한 우리 인식들 안에서 희생이 되고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바깥으로 전하더라도 솔직히 얘기하면 믿는 사람이 없었다. 네. 그때 변호인으로서는 어떤 심정이 듭니까? 막상 이제 실제 진실을 아는데 이걸 우리 진영조차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뭐 이런 걸 느꼈을 때 어떠시던가요? 항상 벽 앞에 서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이화영 부지사가 뇌물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뇌물죄를 피하기 위해서 검찰의 회유에 응했다라고 생각하고, 네. 또 아까 이제 제가 24년 10월 청문회 때도 아까 카드를 누가 받았느냐의 문제로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화영 부지사가 그 검찰의 회유에 일시적으로 응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겠다. 네. 이해찬 총리를 구속하겠다라는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해찬 총리의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불리하게 한 것이냐라고 또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어서. 그렇지만 지금은 이해찬 총리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발굴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배경이 되었던 어떤 현자라는 현명한 사람으로서 현자의 별이 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배경을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